네, 안녕하세요. 노승태입니다. 저희 회사 설립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좋은 무대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채팅봇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인 어떻게 드릴까요? 원하는 대로 주시면 저희가 잘 네, 넘겨주세요. 네, 채팅봇 생태계 요즘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처음 나왔을 때보다도 훨씬 빠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런 채팅봇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환경 구축됐습니다. 실제로 채팅봇 만드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각 메시징 앱이 제공하는 여러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통신하는 서버를 하나 띄우면 됩니다. 이런 코딩을 직접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고객 계층마다 서로 선호하는 메시징 앱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각 메시징 앱마다 보시는 것처럼 제공하는 기능의 한계들이 제약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이 각각의 만든 소스들을 다 따로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 N개의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N배의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어드민 툴이나 분석 툴 등 추가적으로 유틸리티 개발해야 되는 소요들도 굉장히 많고요. 독자적인 서비스를 하나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이슈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저희가 이제 봇빌더를 만들게 되었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네, 한 5번 눌러주세요. 네. 이런 서비스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인프라들을 우리가 다 구축을 해두고 우리가 제공하는 GUI 통해서 이렇게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사용할 만한 것들은 저희가 플러그인 형태로 모듈로 다 제공을 하고요. 인공지능 또한 똑같이 모듈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징 앱별 버전 파편화를 막기 위해서 저런 우회 모듈들도 제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서비스 안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다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이런 제작, 실험, 학습의 사이클들을 돌 수 있다는 게 제공하는 장점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로봇이 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메시징 앱에서 대화가 오고 갔다면은 기존에 챗봇 개인적으로 만드신 분들은 그냥 대화를 좀 흘려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 곳에 모아서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챗봇 직접 만든다고 하면은 뭐 1000만 원은 우습게 넘기기가 쉬운데 이런 거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챗봇을 요즘에 일반적인 SI 하듯이 한 달 기획해서 3달 동안 만들어서 세상에다 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막 6개월 정도 이제 막 열리는 시장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획자나 마케터가 바로 밀착해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비용 줄일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MVP는 위주익 봇빌더에다가 모니터링 툴과 분석 툴을 붙여서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 7월부터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빠르게 만들어서 샘플 것들을 몇 개 공개를 했고요. 베타 테스터를 모집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검증하고 싶었던 건 챗봇이 우리나라에서 되는지도 잘 모르던 시점이었는데 챗봇이 쓸모 있거나 재밌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쓸까? 그 다음에 기계와 나와 1대1 대화인데 이게 과연 퍼져나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챗봇을 만드는데 어떤 장벽이 낮아진다면 만들고 싶어 할까? 그런 거 각각을 검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적 사용량은 잘 증가했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줬고요. 저희가 만든 제품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시드 투자를 받게 되었고요. 현재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챗봇들을 만들면서 여러 기관이나 기업들과 함께 만들고 있고요. 각각 뒤에 있는 것들도 음식점 예약이라든지 컨버세이셔널 커머스라든지 화장품을 소개해주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 각각 다 기업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템플릿 형태로 제공을 해가지고 이런 네이버 모드점넷이나 아니면 쇼핑몰처럼 가볍게 컨텐츠만 채워넣으면 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고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 투자사로부터 좀 전략적인 지원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로까지 좀 연계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외식업에 결국은 인공지능은 제너럴한 영역보다는 좀 도메인을 좁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외식업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서 들어가고요. 프랜차이즈는 저희 투자사로부터 빅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제휴사로부터 이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월 사용료 또는 주문 건당 수수료, 그 다음에 세스 형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저는 지금 2번째 창업이고요. 저랑 같이 하는 CTO 같은 경우는
24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채팅 앱을 만들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메시징 앱에서의 UX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여기 계신 CMU 교수님께서 저희 연구를 리드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분들의 멘토링 진행하겠습니다. 그 NLP랑 아마 머신러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딥러닝과 관련된 기술이 들어가나요? 네, 뭐 들어가냐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고, 결국에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챗봇이라는 거는 뭐 포트폴리오사에 또 이렇게 그렇게 있지만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여담이고요. 괜찮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채팅 앱에서 이런 챗봇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게 요 근 한 6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모바일 웹을 쓰다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쓰다가 채팅 앱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UX가 가장 소비자들한테 베네핏을 주는 걸까에 대한 정의는 아직 없거든요. 그거를 찾아가는 시장 능력이, 일단 시장 검증 능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것을 제공할까 해서 곳곳에 인공지능이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화를 사람이 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화를 잘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NLP든 머신러닝이든 필요한 부분에 저희는 다 쓰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지금 팀원 구성에서는 굉장히 린하게 이제 시장을 검증하는 부분에 있었고, 이제 머신러닝 전문가분을 한번 영입을 하기도 하고요. 현재 부족한 점은 저희 포항공대 박사 출신의 협력사 통해서 좀 해결하고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국내 아직 경쟁사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우리 같은 서비스를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제가 미국 동부나 이런 데서 생을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 회사의 지금 어떤 고객사들이 우리 회사 솔루션을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반드시 우리를 선택할 필연적인 이유가 경쟁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시점별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막 시장을 열어가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이 채팅 앱 안에서 뭔가 가치 있는 고객들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여러 사례들 접근하면서 실제 좀 프랙티컬한 사례들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어떤 부분 그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뭐 서비스가 그냥 그겁니다. 우리가 채팅봇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 조금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는데, 뭐 센세이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페이스북에서 어떤 보스로서 굉장히 많은 MAU를 보이고 고객 어떤 인게이지먼트도 높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초에는요.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수십만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 시점에 몇 달 지나고 현 시점에서는 확 꺼졌거든요. 그게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용한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에서는 저희는 이제 기존의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던 그 핵심 가치를 채팅 앱 안에 어떻게 잘 녹여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 갖고 계신 분들이 채팅 앱 안에서 그게 가능하도록, 그게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행하고 있던 어떤 전화 안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주문 앱이라고 할 경우는 음식 주문이 들어가고, 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컨버세이션 커머스가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실제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장 진입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인공지능 싸움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 싸움이 될 건데,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결국은 또 데이터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우선 이 국내 시장에서의 선점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독보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투자를 한 곳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일단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습관화시킬 수 있는 그 정확도를 좀 추출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지금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관련해서 딥러닝이든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도화된 기술력을 조금 더 녹여내신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필요성도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기술력에서는 결국엔 유저 인풋을 좀 많이 제한을 하고 선택지를 좀 한정 짓는 편으로 가고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어차피 채팅봇에서 끝날 건 아니거든요. 여기 음성 입혀가지고는 더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거여서 아주 먼 비전에서 꼭 그렇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포텐셜 카나데스까지 보여준 게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들한테 제공해 준 그들이 자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력이나 아니면 인력들을 보유하는 회사들한테도 저희가 저희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베네핏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챗봇 빌더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각자 하실 테고요. 본인 서비스가 챗봇에서 뭔가 답을 찾으시려고 하시면 거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모태 산업에서 뭐 어떤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그 서비스를 챗봇에다가 녹여내려고 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팅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얘를 챗봇에 어떻게 녹여내고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공지능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들을 그 전문적인 부분들을 저희한테 맡기고 본인 사업의 핵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클로저의 경쟁력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그 다양한 채팅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 챗봇 API를 활용해서 편하고 쉽게 챗봇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강점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채팅창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좀 더 깊게 봤을 때 이제 고객이 자연어로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인식을 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답을 주거나 추천을 해주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닐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NLP나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에 대한 자동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하실 거죠? 예,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6개월 된 회사여서 기술적인 기반이 얼마나 강하느냐 하면은 아주 탄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기술 자체들은 이미 굉장히 상당 수준 상용평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얼마나 잘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준비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공개되어 있는 수준의 NLP나 머신러닝들이 필요한 만큼 다 갖다가 쓰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력사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 아까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계신 교수님 통해서 연구 지금 지도하고 있고 머신러닝 전문가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저희가 확정이 아니라서 못 넣었는데 한 분 지금 영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입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저는 궁금한 게 그 NLP가 아직은 좀 적극적으로 적용된 상태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 챗봇 안에서 NLP가 얼마나 중요하고 언제쯤 적용되는 게 이 환경이 좀 좋을 건지 관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서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이제 제가 석사 연구가 요 분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NLP가 얼마나 적용되고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좀 나뉘는 겁니다. 이 챗봇 안에서 UX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게 답이 뭐냐를 찾아가는 거랑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NLP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잘 고도화되고 필요해야 되느냐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요. 이 UX 자체에 대한 고민에서는 NLP를 써서 고객들이 그러니까 NLP가 정확도가 우리가 98%까지 만약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 2% 때문에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UX 차원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한 번, 두 번에 결국에는 이거 챗봇을 쓰는 건 접근성 때문에 쓰는 건데 한 번, 두 번의 이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인풋을 좀 확실하게 제한을 하고 우리가 아주 예전에 그 우리 하이텔 천리안 누리 나우누리 이런 거 썼을 때처럼 그냥 차라리 텍스트 ARS로 가더라도 그게 확실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바로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옳은 UX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얘한테 오늘 CGV에 3시 반에 뭐 예약해줘 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 3시 반에가 낮 3시 반인지 밤 3시 반인지 몰라서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뭐 시간을 잘못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하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UX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냐에서는 조금 갈 길이 먼데, 그럼 그거를 지금 억지로 적용하지 말고 그것에 충분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만 녹여내고 최대한 더 성공적인 답변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자라고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문가의 멘토링 마치고요. 다음 청춘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청춘분들 집계 결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응답자 수가 14명이라서 그렇게 크게 마음에 이렇게 동요를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93%가 네, 예라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자신이 만약 투자자라면 이 서비스에 얼마 정도 투자하고 싶은 금액이냐면 네, 62%가 1,000만 원 이거 좀 되겠는데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14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발표에도 꼭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 어플로에 가서 이 질문들 하나씩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한다면 음란성 체포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네, 이건 그 어떤 행사장에서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인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요거에 앞서서 이제 뭐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숨가쁘게 숨이 턱에 차도록 이제 달려오면서 몇 가지 밀어놨던 이슈들 중에 하나이고,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분명히 여기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투표수 높은 순으로 띄워주세요. 네, 특허 등 저작권 보유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예, 특허 준비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가 챗봇을 쓸까요? 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큰 회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화형으로 상품을 추천해주는 곳들 같은 경우는 수억 원대로 실제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수준의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중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전에 위챗 안에서 먼저 시장 검증을 다 해보고 나서 실제로 거기서 고객들이 많이 반응이 왔을 때 좀 더 풍부한 기능을 주기 위해서 앱을 만든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챗봇은 우리가 UI, UX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고 굉장히 어떤 단순한 플로우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은 회사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가 더 있을 텐데요. 네, 기술적으로는 다르지만 사용자 측면에서는 AI 비서 서비스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시장 생존을 위한 차별화 계획은 무엇인지요? 네, 이거 전에 딱 0.1초 정도 지나가는데, NLP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어 처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게 해주는 그런 류의 어떤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너럴한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되어 왔고, 이런 노력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정말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서는 조금 이제 좀 더 먼 미래 얘기니까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가까운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했을 때는 우리가 외식업 분야를 좀 한정을 짓는 겁니다. 외식업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대화의 길이도 짧고 단계도 명확하고 꼴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 안에 우리가 연구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고 고객에게도 베네핏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안목 갖고 접근해 나가고, 이런 큰 회사들이 갖는 어떤 큰 목표보다는 아주 뾰족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장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혜직장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채용 중인데 혹시 좋은 분들 있으면 소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발표는요, 베이비 프렌즈의 유민희 대표님입니다. 고벤처 포럼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자원봉사하시면서 함께 운영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거의 요즘에는 뵙기 어려운 분인 것 같은데요.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베이비 프렌즈 유민이라고 합니다. 네, 2년 전에 뒤에서 스텝으로 큐티에서 도와주다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느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베이비 프렌즈 서비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네, 베이프렌즈 서비스 다들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들은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한 서비스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관계를 확장시켜주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서비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베이비프렌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라 소셜 커뮤니티, 엄마들의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네, 아쉽게도 엄마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이게 다 뭔 소린가 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얻게 되는 계기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그 밀레니얼 세대의 어머님들, 네, 그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고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하시던 그런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고 네, 집에서 혼자 육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육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엄마들이 사회적으로 우울증을 겪게 되는데요. 네. 이 우울증을 겪음과 동시에 이 육아라는 테마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이걸 자기가 찾기에도 상당히 그 정보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어머님들이 육아 우울증, 산후 우울증, 상주한 우울증, 다양한 우울증을 겪게 되고 이러한 육아 우울증들이 외부로 표출됐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그 엄마들이 경험하고 있는 육아 우울증을 인지적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우울증이나 강박증 그리고 어떤 뭐 자신의 그 자존감들이 무너지는 이런 정신적 어떤 그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병인데요. 이런 병들을 해외에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이런 경험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그 끈끈함을 유지시키면서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룹 테라피라는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베이비프렌즈는 보시는 것처럼 엄마들이 그 한 4가지의 기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아기들의 나이를 기반으로 엄마들을 매칭시켜주고 있고요. 그러한 엄마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 안에서 커뮤니티를 이뤄나가고 정보를 주고받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장 과정을 또 사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처음부터 보시는 그런 화면의 서비스를 기획했었던 건 아닙니다. 저 역시 이런 것들이 가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친구를 찾아서 대화할 수 있는 기능만 해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했고요. 실제로 파일럿 테스트 버전을 가지고 제가 10,000명의 엄마를 직접 만나가면서 이 서비스를 필요한지 하신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사용성을 테스트를 했고 최근 버전을 작년 8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런칭을 하고 나서 현재 약 13만 명의 사용자를 좀 확보를 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저희가 굳이 서포터즈나 다른 어떤 운영자의 개입이 없이 엄마들이 스스로 댓글을 달고 글을 올리는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커뮤니티 서비스가 엄마들이 직접 사용자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가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네, 다음. 네, 현재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경기 지방에 많이 사시고 그 다음에 서울, 인천,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들이 사용하시는 주요 연령은 26에서 36이고요. 아이 연령은 0세에서 7세입니다. 현재 저희는 5살 된 아기 아빠들 3명이서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엄마들이 자기 아내들이 힘든 모습들을 지켜오면서 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지금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어머님들이 아이의 사진을 올리고 계신데요. 그 사진을 포토북으로 출판해드리면서 이제 올해 1월에 이 서비스를 런칭해서 현재까지 약 한 5만 권 정도의 출판을 진행했고요. 저희 서비스들은 어머님들이 지금 저희 서비스 안에서
저희가 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 서비스를 굉장히 기특한 서비스라고 어머님들이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부분들을 캡처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 서비스를 사실 아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임하는 자세가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아이가 자라난다고 생각하고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의 레코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거면 그 수익 창출이 가장 중요할 텐데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포토북을 현재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포토북 회사들에서 포토북을 주문할 때 가장 어머님들의 큰 고민이 뭐냐면 핸드폰 안에 2,000장에서 3,000장의 사진 중에 포토북을 만들기 위해서 40장을 골라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 서비스 안에서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골라져 있는 이쁜 아이의 성장 사진을 골라서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복잡한 과정을 줄일 수 있겠다,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포토북 서비스를 지금 런칭하게 됐고,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권은 배송비 3,000원만 받고 무료로 만들어드립니다. 예, 배송비 3,000원 받고 무료로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매달 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마다 올렸던 사진들을 포토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오시고 있고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가 구매를 약 한 2번 정도씩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한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포토북을 배송하기 때문에 그 배송 경로를 바탕으로 그 유아용품사들이나 아니면 엄마들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이 삽지나 아니면 샘플링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그런 광고를 지금 현재 수익 모델로 삼고 있고요. 향후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서비스적으로 안정화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수익 모델보다는 서비스 안정화를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맘카페나 이제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면모도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서 문제점도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안전 장치나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기존에 이제 어머님 카페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에 카페에 가장 큰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게시판마다 운영지기가 있고 그 운영지기가 자기 신의 권력을 회원들에게 행사했을 때 파가 갈린다고 하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운영자가 커뮤니티에서 들어가서 그 자신의 어떤 권력을 행사했을 때 어머님들의 반발심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운영자 없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 사용자 중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는 전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전혀 개입 없이 어머님들이 스스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투자도 하시고 축하드리고요. 이제 일단 투자를 또 받으셨으면 이제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큼보다 이제 더 잘하셔서 크게 성장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떤 성장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많은 스타트업이 그렇겠지만 한정적인 자원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서비스 역시도 그러한 한정적인 자원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엄마들이 그 다른 엄마들과 대화하는데 혹은 그런 정보를 교류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서비스 인프라가, 서버 인프라가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받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서비스 인프라를 확장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안정적인 트래픽을 유지하는 게 저희 현재 가장 당면한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실은 PC에서 모바일로 패러다임이 넘어오면서 엄마라는 사용자의 정보를 사실 받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안 받고 아기의 개월수나 엄마의 생일이나 어디 사는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엄마의 서비스를 통해서 엄마의 나이, 엄마의 지역, 아이의 성별, 아이의 개월수를 저희는 수집을 하고 있고 이 엄마들이 어떠한 게 궁금한지 어떠한 글에 포스팅이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저희가 추후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다음 목표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되게 인지적 치료 접근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맥락이 약간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그런 자동적인 부정적 생각을 좀 소멸시키고 이런 엄마를 행복한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될 수 있는지 그냥 단지 그냥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엄마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그런 모임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지 생성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구체적인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가치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현재 저희가 뭐 페이스북도 처음에 가입을 하면 친구를 몇 명을 사귀어야 되는 KPI가 있잖아요. 저희의 KPI는 지금 이제 저희가 잡아가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가입한 어머니가 글을 첫 번째 글을 쓰는 데까지 얼마가 걸리고 그 글에 몇 분 안에 댓글이 얼만큼 달까지 달리느냐에 대한 KPI를 두고 있어요. 근데 현재 저희가 게시물 하나당 평균 7개에서 8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달리는 댓글들은 사실 굉장히 간략한 형태로 좋아요, 아이가 많이 컸네요 이런 형태의 그 짧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댓글들이 어머님들이 3줄에서 4줄 정도의 댓글을 달아요. 저희가 왜 이거를 그룹 테라피라는 방법을 녹였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알코올 중독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그거를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그걸 극복해야 하는 사람 그 집단 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 네. 나는 이렇게 극복하고 있고 그때 당연히 힘든 거야. 라고 사실은 이거는 어떤 뭐 기술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건 감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기술을 어떻게 구현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같은 연령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혹은 그 지역에 혹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올렸던 엄마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노출이 됐을 때 공감의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비스에서 어떤 엄마가 그 육아라는 과정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걸어나가는데 저희가 요소요소에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는 방법을 사실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심리치료라는 게 사실은 어떤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슷한 개월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붙여놨을 때 이 어머님들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을 보면 주로 별로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지만 집 안에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이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내가 누군가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어떤 니즈를 강력한 니즈를 끌어내는 거고요. 그 니즈가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서비스에 많이 녹이려고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멘토링 시간을 마치고요. 청중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는데요. 만약에 당신이 고객이랑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까? 해서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24분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79%가 이용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자신이 투자자라면 이 서비스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네, 좀 46% 정도가 1,000만 원 이건 좀 되겠는데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이제 질문들 투표 수별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광고 등의 수익 모델 추가할 계획은 아까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코멘트 좀 잠깐 해주실래요? 물론 광고 수익 모델을 추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버티컬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광고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광고의 수익 모델을 가져가기는 할 거지만 이 부분보다는 좀 더 다른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는 네, 성 역할 다변화로 인해 엄마만의 서비스가 아니라 남자 회원 가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혹시 있으신지? 현재 저희 서비스는 남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일단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면 남성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가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커뮤니티 매니저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만의 서비스가 아니게 될 때의 대응과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아빠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네, 그 패턴들을 저희가 서비스에서 시스템적으로 막고 있는데요. 그런 패턴들은 굉장히 위험한 패턴들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궁금한데요. 아빠들의 패턴이 어떤 건지.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 잠깐 했다가 없어지긴 했지만 애슐리 메디슨 같은 서비스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부녀들이 만남을 주선하시는 아주 산악회와 같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여서 사실은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회사인데요. 위버스의 김동원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셔볼게요. 현재 교통 및 물류 시스템의 핵심을 추구하고자 관광버스 운영정보 오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위버스의 김동원 대표입니다. 현재 관광버스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조 4천억 정도의 아주 큰 시장이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관광버스는 다가와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버스에 왜 진입하게 되었는지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육상교통 중에서 중개 플랫폼이 없는 유일한 시장이 관광버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에서 강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가 관광버스 시장을 파고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버스가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되는 아주 비싼 차예요. 그런데 펜도로 운영할 시 그게 빈 차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실제로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700개의 관광버스 법인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들 중에 10% 정도만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을 가져오고 있다는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사람이 뭉쳤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17년 동안 관광버스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홍정선 대표님하고 그리고 17년 동안 IT업을 지금 하고 있는 저 김동훈이가 모여서 팀을 이루었고요. 저희 서비스는 지금 보시는 같이 관광버스 펜도 운영 시 발생하는 공차 정보를 고객이 등록하는 게 아니고 기사가 직접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운영 정보에다가 버스에다가 지금 보시는 같이 고객을 한 번 더 태우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화물을 지금 등록을 태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물류를 태워서 한 번 더 수익을 창출시키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비스 주요 화면인데요. 지금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들이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객과 기사님을 연결하는 단순적인 중개 역할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차별성이 있냐면 저희는 기사님들의 커뮤니티를 함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사님들이 직접
운행 정보를 올리는 이것들이 기존의 경쟁업체와 좀 차별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6월 20일 베타 서비스를 런칭해서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 예원은 업계에서 당당히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은 9억 9,200만 원. 이거는 실제 저희 매칭이 되었을 때 10% 수수료를 했을 때 매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824건의 오더가 올라왔었고요. 매일 20개 정도의 신규 오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뉴 중에 중고버스를 매매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5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28대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개 플랫폼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매칭인데요. 현재 지금 기사님들이 저희 어플을 작동시켜서 체류하는 시간은 42분 정도이며 관광버스업을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버스가 중지를 합니다. 이걸 이제 그럴 때 빨리 대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7분 정도.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위치 기반으로 가까이 있는 사고가 난 가까이 있는 버스를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7분 정도 소요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사님들 지역 분포들을 저희가 통계를 해보면 전국 100% 골고루 회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수익 모델은 크게 중개수수료와 광고 이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계획은 3년 안에 저희는 47,000대 중에서 60% 정도를 장악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엔젤 투자님이나 VC들로부터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발표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VC분들의 멘토링 시작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그 공채운행 자체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버스라는 업계에서 굉장히 저고비대칭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 그거를 이제 좋은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아까 뭐 중고버스 매매 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타이어 교체나 이런 다양한 수익 다변화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저 파워포인트 뒤에 뒷장입니다. 뒤에 한 장만 더, 한 장만. 현재 지금 국내에는 대형 타이어를 제조하는 제조사가 크게 두 곳입니다.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 실제 저희 어플의 어떤 시장성을 보고 금호 타이어가 이제 입점을 희망을 해서 실제 이제 그 타이어를 온라인에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매출하겠다, 판매를 하겠다고 지금 제휴는 됐고요. 실제로 이제 입점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으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많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 창업을 하셨던 대표님이 지금 현재도 그 관광버스업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예, 현재 지금 서울에서 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셨던 회사는 월 배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몇 건 정도가 발생했나요? 지금 현재 저희 플랫폼 통해서 아까 보여주신 800개가 넘는 보러건 중에서 그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게 얼만큼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 드리자면 혹시 U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as 버전이 앞으로도 저렇게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좀 더 바뀔 여지가 있는지 좀. 일단 본 아이디어는 저랑 같이 지금 대표님으로 계시는 홍재선 대표님의 아이디어고요. 그분이 지금 사실은 저희 어플에서 오다나 매칭을 가져가는 건 한 건도 없고요. 실제로 지금 820대건은 순수하게 고객님들이 저희 언론 보도나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온 오더이고요. 그리고 도덕상 저희 대표님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지금 버스 회사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UX는 저희가 투자를 받으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투자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고객들한테 내놓으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도화를
시즌 2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인바운드에서의 고객이 뭐 결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나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 고객 10분 기준으로 본다면 7분 정도가 법인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회사에서 야유회나 연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그 위버스를 사용하시는 분이고요. 그 외에 3분 정도가 결혼버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지방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를 찾을 때 저희 고객으로 실제로 지금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청중분들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신이 고객이라면 위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한 88% 정도가 16분 중 14명이 이용을 희망하셨고요. 자신 투자자라면 이 서비스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네, 한 40%가 1억 원 이건 대박이야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이렇게 후하게 평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느낌입니다. 청중분들의 질문으로 가볼 텐데요. 네, 전세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및 시장 정리를 원하시는데 버스 업체와 경쟁 혹은 협력안이 있나요? 실제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관광버스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전세버스 업계의 본질적인原因입니다. 300대를 가지고 있는 버스 회사에 가보면 정비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다른 수익원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관광버스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운행을 잘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전세버스 업체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고요. 그들이 만일에 서비스를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정비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사고 예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는 협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기존의 전세버스 업체하고는 협의를 할 의향은 없으며, 그리고 저희가 경쟁력이라고 가지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보면 30대나 40대 젊은 기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견적을 요청하게 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결국은 고객의 가치 전달을 통한 기사님들을 통해서 저희의 경쟁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혹시 카카오 택시처럼 비선호권에 대한 거부 행위 등을 관리할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유료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님이 견적을 넣으면 저희가 지금 보통 8건 정도의 기사님들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보다 많게는 20만원, 적게는 한 10만원 정도의 베니핏이 고객님들한테 주어지는데요. 이게 무료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너무나 무성의하게 입찰을 해요. 실제로 제가 고객님들한테 물어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견적은 10명, 20명이 아니고 정말 운행을 잘 하실 수 있는 한 3명 정도의 견적 정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유료화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기사님들이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참가했다가 저희는 이제 내뱉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견적 들어갔던 금액보다 더 좋은 운행이 나오면 그걸 가져가시거든요, 기사님들이. 그래서 그걸 저희는 내뱉는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페이스북 유저분이 포켓몬고 특수를 누리고 이렇게 빠르게 조사하셨나요? 포켓몬고 특수를 혹시 누르셨나요?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속초 가는 버스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료 스컬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포켓몬고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단순적인 운행을 하게 되면 속초까지 왔다 갔다
50만 원이면 가능한데 만일에 그런 프로모션을 결합시키면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하겠다라는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고 한다면 웨딩 버스나 그리고 지금같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버스의 랩핑을 통해서 조금 더 특화된 여행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거의 구수한 거의 사투리 뭐 저희 뭐 변도 이런 느낌의 재밌게 발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 회사입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서인식 대표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모셔볼게요. 마지막이니까 더 크게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넥스트 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서인식입니다. 네, 저희는 현재 6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와 해외 다양한 분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내일이나 오늘 당장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여기 있는 학생처럼 앞에 놓여있는 페이지 또는 화면에 있는 스크린 또는 그 앞에 있는 계단조차도 보기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정보 접근 문제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시각장애인들은 선천성 장애는 불과 1%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서서히 중도장애들이 발생해서 실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시각장애인은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술과 발달에 더불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오디오북과 TTS 같이 다양한 듣는 기술에 의존했던 것이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문맹률을 높였고 그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취업률까지 그리고 삶의 질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국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대체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북의 2% 수준으로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시라는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센시는 디지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 그리고 점자 파일로 변환을 해서 PC 또는 스마트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저희 센시를 통해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1분 이내에 전체 파일, 도서 기준으로 전체 페이지를 라지 텍스트 파일 그리고 점자 파일로 변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보이는 라지 폰트를 지원하는 텍스트 화면이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했지만 실제로는 점자 파일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함께 제공된 넘겨주세요. 점자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점자 단말기 또는 점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원하는 페이지를 출력해서 만지면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시스템들이 듣기에만 의존했다면 저희는 저시력자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전맹이들이 보고 함께 만지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6개의 점자 코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200~300페이지 도서 한 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자 파일까지 변환하는데 30초 정도 걸리고요. 서버에서 동시에 변환을 했을 때 동시에 3,000에서 4,000권 정도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과 후로 굉장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봉사자들이 의존을 해서 일일이 책을 타이핑하고 또는 OCR을 활용을 하고 검수를 하고 점자로 변환을 하고 가출력을 하고 다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 출력을 하고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시간이 4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에서는 도서를 선택하고 프린트를 누르면 1분 이내에 출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희의 타겟은 미국 내 73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며 저의 수험은 매년 600million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앞으로도 2천만 명 이상이 미국 내에서만 시각장애인이 될 것이라는 보고입니다. 저희의 경쟁사는 굳이 찾자면 미국 내 북시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콘텐츠를 변환해서 제공하는 중으로서
북시어보다 훨씬 더 많은 컨텐츠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변환된 컨텐츠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들로부터 멤버십 비용 연 150불을 받는 게 첫 번째 레베뉴 모델입니다. 현재 국내 11개 기관 약 4만 명, 미국 내 3개 기관에서 5만 명 정도의 예비 유저를 확보했고요. 앞으로 5년 내에 미국 내에서 250만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료 고객 100만 명, 그리고 누적 매출 350밀리언, 우리나라 돈 약 3,800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의 R&D와 열악한 시장 기반을 변화시키는 데 노력을 할 것이며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컨텐츠를 변환해서 제공되는 데 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활용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 또는 더 나아가 장애인들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곳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C분들의 멘토링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 지구적으로 점자 인구가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대체제들도 또 많이 생기고 있고요. 멀티미디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는 점자가 주 메인입니다. 근데 관련된 최근 2016년에 NFP라는 미국 내에서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그 리포트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점자 인구가 빠르게 감소된, 그러니까 문맹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랬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1950년대까지는 특수교육에서 점자 교육을 다 했습니다.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을 했었는데 60년대부터 미국 내에서 통합교육이 되면서 시각장애인들도 정신지체나 복합장애가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수교육기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오늘 당장 실명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황반변성이 있는 장애인들은 안 보이다가 시력이 결국엔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측이 됩니다. 그럼 그 친구들에게 점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부재였었고요.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점자에 대한 물론 미국 내에서는 구글도 점자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블라인드 센터 스쿨에서도 정규과정 이외에도 방학 내에 프로그램 편성해서 2년씩이나 정규과정을 돌리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 컨텐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언어에서 점자를 아는 인구는 불과 10% 수준으로 굉장히 적지만 점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보고 있고요. 현재 인구가 아는 인구가 적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고 저희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 시장이 존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 중에서 다음이라는 회사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우의 이제 개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태블릿 형태의 진짜 이 디바이스 만들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그런 기초적인 경쟁사 중에 하나로 좀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생각 어떠시죠? 네, 글쎄요, 그 닷은 경쟁사가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이게 실력이 더 저희가 낫다 이게 아니고요. 닷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베이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하드웨어 업체들이 쓸 수 있는 컨텐츠까지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닷 이외에도 국내에 뭐 더 큰 힘스도 있고요, 이미 상장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만 가도 21개의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죠. 근데 저희가 하드웨어로 해서 간단하기보다 저희는 하드웨어, 어떠한 하드웨어도 그러니까 PC에서도 쓸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서 앱도 쓸 수 있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API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하드웨어를 점자 나가있는 데이지 플레이어 등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서 저희 컨텐츠를 받아서 서비스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쟁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서비스가 클라우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게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버에서 제어하고 컨텐츠를 내려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이 되나요? 아니면 웹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합니다. 웹 기반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이용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음성으로 일단 메뉴나 버튼들을 음성으로 듣다 보니까요. 거쳐야 될 객체들이 많아지고요. 저희는 네이티브로 해서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파일 포맷별로 시간이 좀 다르게 소요가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다르게 소요가 돼요? 일단은 저희가 평균치를 냈습니다. 장수에 대한 이제 평균치 값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빠른 거는 뭐 전체 과정이 10초 이내로 될 때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한 40초, 50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인 과정으로 예를 들어 PDF나 뭐 한글 파일 여러 가지 그냥 PDF를 예를 들면 거기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건 이미 열비 나와 있는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데이터의 장수에 따라서 이제 판독돼서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영향이 미치게 되고요. 저희가 만들어진 텍스트 추출해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브레일로 코드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타임 차이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절차가 먼저 텍스트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점자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되게 좋은 기술이라는 거는 공감이 되는데 이거를 그 넥스트 이노베이션만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다른 회사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글쎄요. 일단은 뭐 저도 유도했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결코 누구도 쉽게 따라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결국엔 관심도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점자를 번역하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한글 책에 영어 점자들이 있고 또는 거기에 프랑스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나와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자동 번역과 같은 유사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게 모국어고 어떤 언어들이 있는지 멀티 언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국내에 나오는 점자를 번역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냥 단순하게 한글 영어, 외국에 있는 건 그냥 영어 이런 식으로 다행인 거고요. 저희는 일단 다양한 랭귀지들 내에서 어떤 게 모국어고 거기서 다양한 선언자들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블록을 연결해서 해주는 다양한 시행착오 노하우를 저희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좀 있고요.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이쪽 시각장애인 파트에서만큼은 저만큼 대한민국에서 많이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보고 또 저만큼 이쪽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좀 커서 그쪽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사업을 안 하신다면 무슨 이유가 딱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5일날 이제 아마 뵙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날. 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12월부터 해서 저희 시스템이 11개 복지관에 도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내년 3월까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내년에 한 30만 건 정도 데이터를 해주게 될 거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비용은 실제로 복지관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저희가 단지 소프트웨어만 넘기지는 않거든요. 복지관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책상 형태의 PC까지 해서 전부 다 하드웨어 패키지를 넣어주는데요. 책정 금액은 저희가 대당 500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복지관에 한 대만 도입하는 게 아니고 최소 3대에서 평균 5대 정도씩 도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의사를 밝히는데 결국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터리 재단에서 이제 기부 후원을 하게 돼서 저희 거를 사고 같이 3자 협약을 통해서 계속 이제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고요. 현재 수요조사 통해서 일단 50여 대 받아서 한 2억 5천 정도 매출이 다음 달부터 해서 쭉 일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것으로 멘토링 마치고요. 청춘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사실 적극적인 바로 타겟 유저는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의사를 표현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영어 이외 외국어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국가하면 저희가 68개국, 그러니까 저희가 브레일 코드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그냥 수집을 했습니다. 무식하겠죠. 하지만 정리하는 데만도 저희도 한 1년 넘게 걸렸는데요. 시방 베트남 언어 지원하고요. 그리고 중동 쪽 아랍어들, 꼬부랑 언어들도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68개국, 표면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시면 68개국, 그리고 국가별로 이제 약자라든지 표현이 있어서 국내도 일반 베이직 브레일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에서 약자가 들어간 게 있고요. 미국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국가별 걸 다 합쳤을 때 저희가 86개 코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신의 고객이랑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까? 네, 한 94% 정도가 이용 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투자자 쓸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내가 투자자라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
금액은 네, 40% 정도가 이건 대박이야 이런 거 감사합니다. 투자를 네, 그럼 좋은 가치 있는 사업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